토정비결을 쓴 이지함. 조선시대 중종 때 사람인 이지함은 아주 특이한 인물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형님의 손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 유명한 학자인 서경덕에게서 학문을 배웠어요. 이지함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이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일생을 뜨돌이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누드기를 입고 큼지막한 바랑을 진 채 발길 닿는 대로 온 나라를 떠돌곤 했지요. 이지함은 때로는 뱃사공이 되어서 바다를 떠돌기도 했어요. 노 없는 배를 타고 제주도를 3번이나 다녀왔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몇 년이고 눌러 살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지함은 미천도 없이 장사를 해서 몇 천석 재산을 모으는 재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는 어느 섬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의 눈에 그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 것은 당연했어요. 이지함이란 사람이 지금은 어디선가 농사를 짓고 산다는군. 곡식도 심고 오이도 가꾸면서 말이야. 이젠 제대로 살아볼 생각인 모양이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퍼질 무렵이었어요. 이지함이 또다시 서울에 나타났어요. 이지함은 한강 근처에 흙으로 정자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토정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토정은 흙으로 만든 정자를 말해요. 이지함은 배가 고프면 평소에 쓰고 다니던 새로 만든 번거지에 밥을 지어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는 새 번거지를 깨끗이 씻어 다시 머리에 쓰고 다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지함이 살던 곳을 번거지 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지함은 얼마 안 있어 다시 대로 만든 페랭이를 쓰고 남학신을 끌며 정처 없는 방랑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지함은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꼈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인정 넘치는 사람이었지요. 이지함이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이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그는 어느 다리 밑에서 거지 아이 셋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불쌍한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그는 모처럼 얻어입은 새 도포를 뜯어서 새 아이의 옷을 지어주었어요. 이지함은 양반이었지만 평생 비단 옷을 입지 않았어요.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았지요. 이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이지함의 뜻이 임금의 귀에 전해졌어요. 선조 임금은 그를 포천 현감 자리에 앉혔지요. 그때 그의 나이 56살이었어요. 현감이 된 이지함은 배옷에 집신을 신고 포천으로 갔어요. 아전들이 새 현감을 맞이하기 위해 떡 벌어진 잔치상을 준비했어요. 이지함은 숟가락도 들지 않은 채 잔치상을 물끄러미 내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먹을 것이 없구나. 뜰 아래 대기하고 있던 아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고장에서는 특산물이 없어서 미처 좋은 음식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상을 다시 보아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더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지함은 또다시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자 아전은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어요. 미리 살펴 준비하지 못한 소인의 죄가 무거우니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이지함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가난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음식을
아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먹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지함은 곧 잡곡밥 한 그릇과 나물국 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이튿날 포천 고을의 내노라 하는 양반들이 새로운 현감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이른 날은 의례 잔치를 벌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지함은 시래기죽을 쑤어 사람들을 대접하게 했지요. 시래기죽을 받아든 손님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그러건 말건 이지함은 그 사람들 앞에서 시래기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지요. 이지함은 현감으로 있는 동안 벼슬 없이 자유롭게 지내던 시절을 몹시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이듬해 현감 벼슬에서 물러나 떠나기로 했어요. 포천 고을 백성들은 이지함이 떠나는 날 모두 나와 길을 막으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요. 그래도 그는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까닭에 이지함의 집은 언제나 가난했지요. 끼니조차 이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들은 당신에게 신통한 힘이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쌀떡도 비었고 땔감도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그 신통수를 제게도 한번 보여주실 겸 식량을 좀 구해오시지요. 이지함은 소리 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인, 그렇게 할 테니 노추발 한 개만 주시구려. 이지함은 하녀에게 노추발 한 개를 내주며 말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훈련도감 앞에 있는 다리로 가보아라. 한 노파가 이것을 한 양에 사겠다고 할 터이니 팔아오너라. 하녀가 이지함의 말대로 서울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 훈련도감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할머니가 노추발을 사겠다고 했지요. 하녀가 한 양을 받아오자 이지함이 말했어요. 스소문 밖 시장거리에 나가면 삿갓 쓴 사람이 은수저 한 벌을 급히 팔려고 할 것이다. 이 돈으로 그 수저를 사가지고 오너라. 하녀는 스소문 밖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이지함의 말과 같았어요. 하녀는 은수저 한 벌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지함은 그것을 다시 하녀에게 주면서 일렀어요. 이 은수저를 가지고 경기 가명 앞으로 가보아라. 은수저를 잃어버린 어느 집 하인이 비슷한 것이라도 사려고 할 것이니 그에게 이것을 팔아라. 10단량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지함네 하녀가 경기 가명 앞으로 가 보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지함이 일러준 그대로였어요. 하녀는 10단량의 은수저를 팔았어요. 이지함이 10단량 중 한 양을 떼어 하녀에게 주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훈련도감 앞에 가보아라. 그곳에 아까 그 노파가 있을 것이다. 노파는 이제 잃어버린 그릇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판 노추발을 물리려고 할 터이니 이 돈으로 다시 사오너라. 하녀는 이지함이 시킨 대로 아까 노파에게 팔았던 노추발을 다시 사왔어요. 이지함이 남은 돈과 노추발을 부인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것으로 급한 불이나 끄구려. 부인이 신기해하며 이지함을 졸라댔어요. 귀양이면 재물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이지함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만하면 되었소.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을 부르는 법이니 그 정도에서 만족하구려. 이렇듯 이지함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운수를 점치려고 보는
토종 비결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지함이랍니다. 임금을 감동시켜 아버지를 살린 김규. 조선 성종 때 오랫동안 가뭄이 든 적이 있었지요. 가난한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해 절망에 빠졌어요. 나라 전체가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들끓었지요.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히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시름에 빠진 임금이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떼약볕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잔치를 벌이는 듯 풍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은 깜짝 놀랐어요. 오랜 가뭄 때문에 양반집은 물론이고 궁궐에서조차 잔치를 금하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니 김새우라는 벼슬아치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임금은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가뭄이 심해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터라 궁궐에서도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듣지 않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하는데 벼슬을 하는 자가 감히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한단 말이냐. 당장 김새우를 잡아들이라. 그리하여 김새우를 비롯해 잔치에 함께 어울린 사람들까지도 모두 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남은 가족들은 나이 어린 아들들을 시켜 죄를 용서해달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하지만 이 일은 임금의 화를 더욱 돋구었어요. 뭐라고? 방자하게 죄를 짓고도 모자라 이제는 어린 자식들을 시켜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이냐? 괘씸한지고 아비를 구해달라고 상소를 올린 그 자식들까지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러자 상소를 올린 집 아들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쳐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단 한 명만 빼놓고 말이에요. 다름 아닌 김새우의 아들 김규였지요. 김규는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붙들려 결국 임금 앞으로 끌려왔어요. 임금이 보니 잡혀온 아이는 어이없게도 코 올리게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도망가지 않았느냐? 임금이 묻자 어린 김규는 또랑또랑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구하려고 글을 올렸는데 어찌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겠습니까? 임금은 김규가 올렸던 상소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린아이가 썼다고 보기에는 문장과 글씨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임금은 다시 김규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이 상소문은 누가 지은 것이냐? 제가 지었습니다. 그럼 이 글씨는 누가 썼느냐? 글씨 또한 제가 썼습니다. 김규는 전혀 망설임 없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임금은 점점 김규가 기특해 보였어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냐? 13살이옵니다. 그래, 정녕 이 상소문을 내가 짓고 썼단 말이냐? 거짓말을 하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의심이 되시면 시험해 보옵소서. 김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 자리에서 시험해 보기로 했지요. 그렇다면 가뭄이 안타깝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아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김규는 단숨에 글을 써 내려갔어요. 그리고 끝에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지요. 옛날에 원통한 한 여인의 한이 서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다 하옵니다. 또한 중국의 언나라 탕 임금은 정성으로 비가 오기를 빌어서 천리나 되는 땅을 적셨다 하옵니다. 원컨대 임금께서는 이 일을 본받으소서. 임금은 김규의 빼어난 글솜씨를 보고 놀랍고도 기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규라 하옵니다. 너희 아비가 누구냐? 세자 우자 쓰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붓을 들더니 글을 써내려갔어요. 너희 글을 보고 너희 아비를 석방하고 너희 글씨를 보고 내 아비의 동료들을 석방하노라. 너는 아비에 대한 그 효심으로 장차 나라에도 충성하라. 김규는 총명함으로 아버지는 물론 함께 잡힌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고한 거예요. 점쟁이가 말한 대로 출세한 구종직. 구종직은 세종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구종직은 원래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되었지요. 학문이 깊었지만 시골 출신이라 아는 사람 없이 외톨이로 지냈어요. 당연히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지요. 어느 날 성균관의 유생들이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 각자의 운명을 점쳐보자고 했어요. 드디어 구종직의 차례가 되었지요. 그런데 점을 치고 난 점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구종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주 높은 벼슬에 오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0살 넘어서까지 장수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선비들 중에서 가장 좋은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함께 있던 유생들은 어리둥절해할 뿐이었지요. 유생들은 자신들보다 못나 보이는 시골뜨기 구종직에게 하는 점쟁이의 말을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 후 구종직은 책을 인쇄하는 일을 맡아보는 교서관의 정자벼슬에 올랐어요. 교서관 정자는 낮은 벼슬이었지요. 하루는 구종직이 궁궐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어요. 밤중에 책을 보던 구종직은 문득 생각했어요. 경혜루가 아름답다던데 대궐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오늘 밤에는 경혜루를 구경해 볼까? 구종직은 편안한 차림으로 경혜루로 갔어요. 깜깜한 밤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구종직이 경치를 감상하면서 경혜루 난간 아래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세종이 시종 도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경혜루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이쿠, 이를 어쩐담. 갑자기 임금의 행차와 맞닥뜨린 구종직은 어쩔 줄 몰라하며 넙죽 땅에 엎드렸어요. 세종 역시 관복도 입지 않은 남자가 경혜루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보고 놀라 물었어요. 너는 누구기에 이 밤중에 궁궐 깊숙이 들어와 있느냐? 소신은 교서관 정자 구종직입니다. 경혜루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구경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숙직을 하다가 생각이 나서 구경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러자 세종은 빙그레 웃으며 좀 짓궂은 질문을 던졌어요. 노래를 할 줄 아느냐? 촌사람의 노래가 장단이나 맞을지 모르겠사옵니다. 구종직이 겸손하게 말하자 세종은 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어요. 구종직은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 한 곡을 불렀지요. 호, 노래를 아주 잘하는구나. 그런데 경서 공부는 했느냐? 외는 것이 있으면 읊어보아라. 구종직은 곧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적은 책인 경서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춘추를 끝까지 줄줄 애워나갔어요. 다 듣고 난 세종은 구종직의 깊은 학문에 크게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구종직에게 직접 술을 내리기까지 했지요. 그 후 세종은 구종직을 종오품에 해당하는 홍문관의 부교리 자리에 앉혔어요. 궁중의 경서와 여러 문을 맡아보는 중요한 자리였지요.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름도 없는 젊은이를 갑자기 높은 벼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세종은 높은 신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구종직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서 세종은 높은 신하들로부터 춘추를 외워보라고 명령했지요. 물론 끝까지 외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구종직만이 한 구절도 막힘없이 술술
춘추 한 권을 다 애웠지요. 그대들은 춘춘을 애우지도 못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구려. 그런데 어찌하여 실력을 갖춘 구종직이 홍문관 부교리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오. 세종은 이렇게 신하들을 나무랐어요.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